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금요일 굿모닝 화이트 시작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많은 진전을 이루기 바란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이행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도 회담을 갖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준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자, 폼페이오 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목표를 밝혔군요.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먼 길을 가는 것이 목표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중동 평화와 안보 관련 장관급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최대한의 진전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긴장 완화, 또 북한 주민에게 밝은 미래를 만들어줄 방법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이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가 최종 목표라고 강조하면서 남은 2주 동안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촉구했군요. 그렇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차례 비핵화를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제 이를 이행할 때라고 압박했습니다. 어제 폴란드에서 가진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신뢰하라, 그러나 검증하라는 옛 소련과의 군축 협상 당시 레이건 대통령의 구호를 인용하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비핵화 약속 이행에 대한 검증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싱가포르 회담의 4가지 합의 조항인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 등에서 각각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준비 작업을 위해 이번 주말 준비팀이 아시아에 파견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자, 폴란드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열렸죠?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의 최근 방북을 비롯한 진전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각급에서 긴밀한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는 한미 외교장관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진행 중인 노력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두 장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원만히 타결된 것을 평가하고 한미 동맹의 강화와 발전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우리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의원들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종명 의원을 제명 조치하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규에 따라 징계 논의를 전당대회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어제 오전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열고 김병준 위원장에 대한 주의 조치를 포함해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징계안을 의결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없으면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명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 같은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징계 결정에 대해 다른 정당들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꼬리 자르기 꼼수라며 일자히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5.18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고 국회 차원의 징계 논의를 위해 조만간 윤리위도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염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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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명 의원만 제명하기로 한 자유한국당의 결정을 두고 여야 4당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각 당의 청년 대표들은 한국당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당시 청년들의 열정을 짓밟아 전당대회 흥행용으로 치부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징계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이번 결정으로 군사 독재의 역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태생적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군사 독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자유한국당의 태생적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신군부의 후예들과 결별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입니다. 민주평화당도 긴급 토론회를 열고 한국당의 진실 은폐와 역사 왜곡은 위안부와 강제징용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며 한층 날을 세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5.18 역사 왜곡은 의도적이고 집요하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망언을 일회성 해프닝으로 넘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5.18 유공자인 현역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 3명과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반드시 응징해서 다시는 광주 5.18을 회순하는 5.18 정신을 회순하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하는 사례가 되어야 할 거라 생각하고 여야 사당은 이번 주 안에 5.18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주 공동 발의하는 등 공조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다음 주 초 여야 간사가 모여 국회 차원의 징계 논의를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오는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새 당권주자들이 오늘 오후 첫 TV 토론회에서 맞붙을 예정입니다. 어제 처음으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는 후보들 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손을 잡고 한박웃음을 짓는 것도 잠시, 자유한국당 첫 합동연설회에선 불꽃 튀는 공방전이 오갔습니다. 기호 1번 황교안 전 총리는 일단 원칙론. 문재인 정권이 총체적 난국이라며 자유한국당의 빅텐트 속에 보수 진영이 뭉쳐야 하고 이를 위해 한국당 내부적으로 서로에게 생채기를 내서는 안 된다며 자신을 향한 검증 공세 차단에 나섰습니다. 우리 당부터 하나가 돼야 합니다. 자유우파 진영 모두가 자유한국당의 빅텐트 안에 똘똘 뭉쳐야 합니다. 큰절로 인상한 오세훈 전 시장은 황교안, 김진태 후보 같은 이념형 지도자로는 총선 필패라며 개혁 보수로 중도 무당층을 껴안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감한 화두인 박근혜 전 대통령 극복론까지 끄집어내는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두 분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총선 필패입니다. 5.18 파문 관련 징계가 유보돼 경선 레이스를 이어가게 된 김진태 의원은 탄핵 정국 때 당에 없었던 나머지 두 후보를 겨냥해 자신은 촛불 정국에도 당을 지켰다며 애국 세력과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촛불에 놀라 다 도망갈 때 당을 지킨 사람 누굽니까? 애국 세력과 우리 당이 힘을 모아 어깨동무를 하고 최고위원 후보 일부는 목소리 큰 태극기 부대에 호소하듯 우경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저 정북 주사파 문재인 정권을 탄핵시키지 못하면 자유대한민국은 멸망하고 적과 통일이 되어 북한 김정은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제동을 거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진태 데리고 좀 우리 당을 나가달라! 이래가지고 수권 정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한애국당입니까? 5.18 망언과 이른바 박심 논쟁으로 가뜩이나 뒤숭숭한 한국당은 인사말에 나선 김병준 위원장이 거센 야유를 받는 등 위태로운 민낯도 노출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오늘 아침 수도권 지역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눈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상암동 바닥에는 눈이 하얗게 내려 쌓였는데요. 오늘 중부지방의 눈은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늦은 오후와 퇴근길 무렵부터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출근길 조금 서둘러 나오시고요. 빙판길 낙상 사고에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 큰 추위는 없지만 낮 동안에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이 낮겠습니다. 레이더면을 보시면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눈이 오고 있고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제주 산간에는 1에서 3cm, 서울 등 중부 내륙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오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크게 춥지 않습니다. 서울 영하 1.5도, 대전 영하 0.6도, 부산 4.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이 높은데요. 낮 기온은 서울 2도,
광주 7도, 대구 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이 낮아서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기와 충북, 전북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2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고 문 대통령은 여러 보완 조치를 마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50여 명이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하층 자영업자들은 사장이면서도 소득이 고용노동자보다 못하다면서 5차례 대책에도 자영업 형편이 여전히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높은 상가 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어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토론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선 자영업계의 건의사항이 쏟아졌습니다.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저희 자영업자들한테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주시면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거를 저희들이 신청하고 싶어도 4대 보험 부담 때문에 사실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질문에 관계부처 장관들이 직접 답변했고 일부 의견에는 대통령도 제안을 보탰습니다. 문 대통령은 노동조합의 단체 협약이 비노조원에게도 적용되듯이 자영업자 단체가 대표로 카드 수수료를 협상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영업자가 세금을 카드로 낼 때 붙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찾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올해엔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는 자영업자의 건의도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길게 보면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대신 최저임금 결정에 자영업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카드 수수료 인하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같은 추가 보완 조치를 올해까지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들만 따로 초청한 건 이번이 역대 최초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자영업이 경제정책의 중요 분야라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는 뜻으로 청와대와 정부는 오는 19일 후속 점검 회의를 열고 이번에 나온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둘러싸고 국회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정원 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를 주재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등 사법권력기관 개혁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강도 높은 노력을 주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자치경찰제를 2021년까지 전국에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교통정리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치경찰제는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 시행되고 2021년까지 전국에 확대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가 골자인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이를 위한 경찰법 전면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국민의 경찰로 나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정보와 보안 업무, 광역수사와 일반 형사사건 수사는 기존대로 국가경찰이 맡습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교통, 여성, 청소년 문제 등 민생과 밀접한 치안활동과 사무를 맡고 제한적인 수준의 수사권도 갖습니다. 일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건의 수사를 할 수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 조사의 상당 부분은 자치경찰이 처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논의가 정리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국정원장을 청와대로 불러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과제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첫째, 수사권 조정. 둘째,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셋째, 직접 수사의 축소, 그리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을 통해서 검찰권을 분리 분산시키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사건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폐지한다는데 여야가 상당 부분 공감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경우 야당이 부정적이어서 논의가 제자리 걸음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성과를 내놓기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개혁의 고삐를 쥐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오늘 새벽 경남 거제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주민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청주의 한 생수 공장에선 청소 용역업체 직원이 지게차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류충섭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 내부가 검게 그을렸습니다. 경남 거제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난 시간은 오늘 새벽 0시쯤.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20분 만에 불을 껐지만 놀란 주민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안에 있던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전남 곡성군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집에 있었던 61살 A씨가 긴급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불로 주택 전체가 탔으며 인근 야산으로도 옮겨붙어 임야 200제곱미터가 훼손됐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서울 중계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50살 A씨 등 3명이 연기를 마셔 구급대원들에게 응급조치를 받았고 11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또 식당 내부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2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식당 주방에서 튀김 요리를 하던 중 과열된 식용유가 주변으로 번져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청주시에 있는 생수 공장에서 청소 용역업체 직원 64살 A씨가 지게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가 생수통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 퇴근하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인도의 대표적인 분쟁 지역인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차량을 동원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최소 36명의 인도 경찰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카슈미르 지역의 독립을 주장하는 반군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인도 북서부 잠무 카슈미르의 주도인 스리나가르 외곽지대를 지나는 고속도로. 도로 한켠에 폭탄 공격을 받아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산산조각난 버스의 잔해물이 대형 비닐로 덮여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살 폭탄 차량에 의해 최소한 36명의 인도 경찰이 목숨을 잃은 테러 현장입니다. 이번 폭탄 공격은 인도 중앙예비경찰부대 소속 경찰관 2,500여 명을 태운 차량 78대가 이동하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테러범이 폭탄을 가득 실은 차량을 몰고 경찰이 탄 버스로 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 6대의 차량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잠무 카슈미르는 힌두교 국가인 인도에서 유일하게 이슬람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독립이나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 편입을 주장하는 반군의 무장 활동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테러 공격도 이슬람 반군 단체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지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모디 인도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경찰 병력에 대한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에서 독립할 당시부터 카슈미르의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벌여왔으며 그 결과 카슈미르 지역은 인도와 파키스탄령으로 분할된 상태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오늘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이제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다음 날 노후 경유차의 서울 운행이 제한되는데요. 노후 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박광열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노후 경유차 2대와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단 경유차, 그리고 휘발유차가 내뿜는 초미세먼지를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2002년식 경유차입니다.
엑셀을 밟자 수치가 무섭게 올라가더니 급기야 2만 마이크로그램을 넘깁니다. 매우 나쁨 기준의 26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2006년식 경유차도 마찬가지. 최고 3만에 달하는 초미세먼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미세먼지 수치만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마스크가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또 얼굴 여기저기에도 매연 자국이 남을 정도입니다. 저감 장치를 단 2003년식 경유차는 초미세먼지 수치가 노후 경유차의 100분의 1로 줄었습니다. 2018년식 휘발유차도 비슷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노후 경유차는 휘발유차보다 최대 100배, LPG 차량보다는 1700배의 먼지를 배출합니다.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이미 지난 2013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습니다. 지름 2.5 마이크로미터의 초미세먼지는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세포까지 파고듭니다. 설악산에 돌아다니는 미세먼지보다는 우리가 내연기관 경유자동차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지역의 미세먼지는 경유자동차로부터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지역의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정해도 맞겠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감장치 부착보다 비용 대비 편익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지원금 사업을 통해 노후 경유차는 11만여 대 줄었지만 정작 경유차 비율은 전체 차량의 42.8%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원금을 받아 새 경유차를 사거나 다른 중고 경유차로 갈아타는 얌체족도 생겼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기 폐차 보조금을 받아서 경유차를 못 사요. 결국 이 신형 경유차도 노후차가 되면 똑같이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부족한 AS도 걸림돌입니다. 저감장치 부착이 연비나 출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꾸준한 관리가 필수지만 전문 클리닝 센터는 39곳에 불과합니다. 특히 서울은 단 한 곳이고 강원과 제주에는 아예 없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으로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어린이집 등의 휴업이나 수업 시간 단축도 가능해집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각 시도지사는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휴원 휴업이나 보육 시간, 수업 시간을 단축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자녀들이 휴업이나 휴원하는 경우 부모가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등 탄력적으로 일하도록 소속 직장에 권고하는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비서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지만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나선 건데요. 민 씨는 이번 사건이 미투가 아니라 불륜이라고 주장했고 김진 씨 측은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성토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켜온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민 씨는 이번 사건을 미투가 아닌 불륜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김지은 씨는 피해자가 아니며 오히려 남편을 유혹한 가정 파괴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 씨는 상화원 사건을 핵심 근거로 다시 언급했습니다. 안 전 지사 부부가 재작년 휴양시설인 상화원에 묵었을 때 김 씨가 부부 침실에 들어봤었다고 거듭 주장한 겁니다. 침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김 씨 주장과 이를 믿어준 2심 재판부에 대해 민 씨는 숙소 영상까지 올리며 반박했습니다. 계단과 방문 사이가 꽤 떨어져 있는 만큼 계단에서 안 전 지사와 눈이 마주친 뒤 내려갔다는 김 씨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게 핵심. 침대 3면이 벽이고 발치에만 통유리창이 있는 구조도 눈이 마주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민 씨의 모든 주장은 이미 재판서 다뤄졌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2심 재판부는 방문 상단 부분이 반투명한 점을 고려해 김 씨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 측은 가해자 가족에 의한 이 같은 행위는 자주 발생하는 2차 가해라고 성토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마지막 법적 판단은 대법원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다룬 첫 심리에서 검찰 측과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지사가 2012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분당 보건소장 등을 압박해 전문의 진단 없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면서
친형이 가족을 폭행하는 등 정신질환이 의심돼 진단을 받게 하려는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인공 임신중절, 즉 낙태에 대한 실태 조사를 공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17년 기준으로 한 해 약 5만 건 정도의 낙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여성들의 75%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른바 낙태로 불리는 임신중절 수술은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7년 전에는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났는데 이번엔 다른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낙태죄를 놓고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 여성의 자기 결정권 가운데 무엇을 지키는 게 헌법 가치에 맞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낙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 측은 출산을 스스로 결정할 여성의 권리를 강조하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점을 들어 낙태죄 합헌을 주장했습니다. 이후로 9달이 지났지만 헌법재판관 공백으로 아직 결론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재판부가 새로 이제 구성이 되면 지난번에 변론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조속하게 평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7년 전 낙태죄는 한 차례 헌재 판단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재판관 의견이 4대4로 팽팽히 나뉘었습니다. 위헌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하면서 결국 헌법에 부합하는 걸로 결론났습니다. 지난해 10월에야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됐습니다. 특히 신임 재판관 일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판단이 바뀔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또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뭐 24주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뭐 이런 법도 있던데 지금 현재 그 낙태 허용 범위는 지나치게 좀 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낙태죄에 대한 헌재 판단은 이르면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기 전인 다음 달 말에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중절 허용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첨예하고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여전해 결론을 섣불리 예측하긴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보일러를 사용했는데도 우리 집 난방비가 0원이 나왔다면 어떻게 된 걸까요? 몇 해 전 뜨거운 논란이 일었던 난방비 0원 아파트가 올겨울에 또 나왔습니다. 한동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천구 신월시형 아파트. 한 입주민의 12월분 관리비 고지서입니다. 저렴하다는 지역 난방인데도 난방비가 무려 19만 원. 사용량이 1년 전과 같은데도 난방비가 2배 넘게 많이 나온 집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가 한 10만 원 정도 단가로 나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난방비 단가가 13만 원, 14만 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용금은 똑같거든요. 근데 단가만 오른 거예요. 단가가 오른 이유를 관리사무소에 물었습니다. 난방비가 아예 0원 나온 집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하지 않습니까? 검침을 했는데 개치가 안 되는 세대가 제로 세대가 많다고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한두 집이 아니라 900가구, 전체의 절반에 달합니다. 총 사용량은 비슷한데 0원이 나온 집이 많다 보니 나머지 가구의 단가가 올라간 겁니다. 왜 0원이 나왔을까? 이유는 계량기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렇게 외부에 있는 검침기로 난방 사용량을 측정하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봤더니 이렇게 검침기에 아예 불이 들어와 있지 않은 세대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겨울 0원이 나왔던 한 집은 계량기 건전지를 교체하자 올해 15만 원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저기 뭐 배터리 갈고 나서 이게 난방비가 또 확 오르셨다고. 네, 최근에 와서 최고 지금 우리 처음이에요. 이번에. 새로 설치한 지 10년이 지나다 보니 고장이 났거나 일부러 방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9억 원을 들여 모두 교체하는 건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과거 난방비를 기준으로 0원이 나온 가구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일부 주민이 반발한 상황.
내 돈 한 푼 아끼려는 얌체 심보 탓에 피해는 고스란히 이웃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난방비 영원 아파트는 지난 2014년 배우 김부선 씨의 폭로로 한 차례 논란이 됐었습니다. 당시 경찰과 정부, 국회까지 나서서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어서 차정윤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배우 김부선 씨는 동네 주민과 격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싸움의 발단은 김 씨의 아파트에서 일부 가구 난방비가 영원히 나왔다는 것. 소장이 20만 원 주고 계량기를 고치지 말고 그냥 쓰라고 해서 굉장히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고. 이후 난방비 문제는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며 배우 김부선 씨를 난방 열사로 등극시켰고 경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정부 또한 전국 아파트를 모두 조사해 난방비 영원히 나온 5만여 가구 가운데 6천여 가구의 계량기가 고장나 있었다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관리 주체가 영원히 나오면 즉시 그 세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하지만 처벌이나 개선책 추진은 아파트 재량으로 넘겨졌고 김부선 씨 아파트 수사도 조작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전 관리소장만 입건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거를 고장을 냈다거나 배터리를 빼거나 이러면 이제 적사적인 작동을 할 수 있는데 봉인이 다 그대로 잘 되는 거예요, 봉인이. 국회에서 계량기를 위변조할 경우 처벌하겠다며 앞다투어 내놓은 법안들도 기한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그 난방 기록을 조작하게 되면 처벌적으로 중화를 해서요. 양심을 속여서 이웃 주민들에게 그 관리비를 떠넘기는 행위, 이것을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난방비 논란. 5년이 지났지만 난방비 영원히 나오는 아파트는 여전히 전국의 11만여 가구에 달하고 계량기가 고장난 집은 12,000여 가구로 오히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강원도의 한 온천 이용객들 사이에서 전염병인 레지오넬라증 환자가 집단으로 확인됐습니다. 독감이나 폐렴을 일으키는 레지오넬라균은 온천의 욕조물과 샤워기에서 검출됐는데요. 그런데 이 온천은 허술한 법을 틈타서 일주일 동안이나 더 영업했습니다. 송세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동해시에 있는 컨벤션 보양 온천입니다. 출입문마다 임시 영업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용객 가운데 3명이 레지오넬라증에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은 지난달 7일부터 11일 사이 이곳을 다녀갔고 폐렴 증세를 보였습니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이 온천의 욕조물과 샤워기 등에서 레지오넬라균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7일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것으로 공식 확인된 뒤에도 온천 측은 일주일 동안 영업을 강행했습니다. 온천의 하루 이용객은 200명 안팎. 레지오넬라균 검출 사실을 모르고 이용했던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설사 증상이 좀 나고 있거든요. 이름과도 상관이 있나? 균이 나왔는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나쁜 놈들이지. 온천이 영업을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은 허술한 법규 때문입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레지오넬라균이 나왔다고 해서 온천을 행정처분할 규정이 없습니다. 균 검출 여부와 관계없이 소독만 하면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여러 번 권유해서 자체적으로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목욕장에 레지오넬라균 기준치와 행정처분 규정 등을 도입해 개정한 법률은 오는 7월 이후에나 시행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수차례에 걸쳐 했다며 이제는 이를 이행할 때라고 압박했습니다. 또 이번 2차 회담의 목표는 가능한 먼 길을 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는 눈이 오고 남해안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낮 동안 다소 쌀쌀한 날씨를 보이다 중부지방에는 퇴근길에 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기로 하고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예했습니다. 여야 사당은 꼼수 징계라고 비판했고 5.18 유공자 의원들은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통을 호소했고 문 대통령은 보완 조치를 마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였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화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생산직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공장에선 불과 몇 달 전에도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졌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오전 8시 40분쯤 한화 대전 공장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모 씨 등 공장 직원 3명이 숨졌습니다. 모두 젊은 노동자로 2명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다른 직원 1명도 과호흡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 부상자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곳은 다연장 로켓포인 천무의 발사체 작업장이었습니다. 추진체 분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진 기관에서 일부 공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폭발로 작업장 내부가 모두 탔지만 옆 작업장까지 확대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불이 부근 언덕으로 번지면서 산불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군과 화학 전문 기관 협조를 받아 화약을 다루는 현장에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서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원 지사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웨딩홀과 대학 축제장에서 발언한 내용은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발표 내용이 기존 공약이었고 청중도 적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보물선 도스코이오를 미끼로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이고 달아난 주범이 공범들과 또다시 사기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50살 이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도스코이오 사기 직후 해외로 도주한 유승진과 짜고 지난해 10월부터 가상화폐 거래업소 투자를 권유하면서 400여 명으로부터 1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청구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모녀 간의 갈등이 빚은 사건이 아니라 내연 관계를 유지하려던 딸이 재산을 노린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임모 씨가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의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비록 범행을 눈치챈 남편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지만 현직 교사의 잔인한 범행 계획은 큰 충격을 줬습니다. 엄하고 억압적인 어머니 밑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는 것이 임 씨가 밝힌 범행 이유였습니다. 피해자인 어머니도 자신 때문에 딸이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임 씨가 진지하게 어머니를 살해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일이 느려져 마음이 조급해진다. 오늘 내일 중 작업을 마무리해주면 1억을 드리겠다.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임 씨가 범행을 재촉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앞서 임 씨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였던 김동성 씨와 내연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내연 관계가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봤습니다. 관계 유지를 위해 돈이 필요하던 임 씨가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으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김 씨에게 외제차와 고급 시계 등을 선물하면서 임 씨는 5억 원 넘는 거액을 썼습니다. 또 살해를 청부할 무렵 두 사람이 함께 살기 위해 구한 아파트 전세금 16억 원의 잔금을 치른 날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임 씨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범행이 실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다 가벼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사학법 개정 논의에 다시 불을 지핀 건데 사립학교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현행 사립학교법을 사립대학과 초중고로 이원화하는 사학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05년과 2007년 사학법 파동이 정치적 갈등을 불러왔고 결국 엉거주춤한 법 체계를 갖추게 됐다면서 후진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립학교를 둘러싼 도도한 시대적 변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립학교를 바라보는, 사학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기대, 요구, 눈높이가 달라지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정리한 사학법 개선 제안에는 사립학교의 채용 절차 공정성 제고와 근무 조건 개선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인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임직원의 공직자 행동 강령을 적용하고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 사립학교의 인사위 설치 관련 법령의 정비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육청에서 이 사립학교에 대한 좀 정책을 펴는 그런 전담 부서를 만들고 이 단기간에 어떤 결론을 내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이에 대해 사학 측은 사학에 대한 공공성 강화 요구는 재정 지원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사학이 원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평준화, 의무교육 정책에 사학을 강제로 끌어들이면서 문제가 시작됐다는 주장입니다. 사립학교가 사립으로서의 어떤 자율성을 가지려면 학생들을 선발하고 수업료를 책정을 해서 그걸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평준화를 하고 의무교육을 함으로써 수업료를 통제했기 때문에 올해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시작으로 2021년 초중등 교육이 공교육 틀로 편입될 계획이어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는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학 측은 법으로 보장된 자율권 축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사학법 논란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 이재현입니다. LG유플러스가 케이블 TV 업계 1위인 CJ헬로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유료 방송 업계 2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대형 통신사들의 유료 방송 인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방송통신 시장의 지각 변동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동통신업계 3위 LG유플러스가 케이블 TV 업계 1위인 CJ헬로를 인수합니다. CJ헬로 지분의 53.92%를 보유하고 있는 CJENM으로부터 CJ헬로 전체 지분의 50%보다 한 주 더 많이 사들이기로 한 겁니다. 인수 금액은 8천억 원.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라 기업 결합 심사를 받고 정부 인허가를 획득하면 LG유플러스는 CJ헬로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CJ헬로는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413만 명의 케이블 TV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78만여 명, 알뜰폰 가입자는 79만여 명입니다. 시장 점유율 11.7%로 유료 방송업계 4위인 LG유플러스의 가입자와 합하면 KT그룹에 이은 2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당분간은 기존 케이블 TV 가입자의 동의 절차 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조대로 IPTV와 케이블 TV를 그대로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를 막론하고 융합화와 대형화가 가속화돼가는 방송통신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CJ헬로 지분 인수를 추진하게 됐고요. 이를 통해서 방송통신시장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5G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가시화되면서 유료 방송업계의 판도가 급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도 각각 케이블 TV T브로드와 딜라이브 인수를 타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시대의 또 하나의 이 새로운 형태의 방송통신의 융합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5 시대의 망을 갖고 있는 통신사들이 이 미디어 콘텐츠를 필요로 하면서 CJ헬로를 인수한 그런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막강한 자본력과 마케팅 기반을 가진 대형 통신사들의 몸집 키우기가 빨라지면서 방송통신업계가 요동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농구 전자랜드가 LG를 제압하고 홈 14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전자랜드는 부상으로 빠진 외국인 선수 로드 대신 파츠가 34점으로 코트를 누비면서 96대 89로 이겼습니다. KCC는 오리온을 대파하고 5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이 OK저축은행을 꺾고 정규리그 1위에 복귀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안산 원정 경기에서 외국인 선수 파다르가 19점으로 활약해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여자부 IBK 기업은행은 현대건설을 풀세트 접전 끝에 제압했습니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야구 대표팀이 도쿄 월드컵 출전권이 걸린 프리미어 12에서 1라운드에서 쿠바, 호주, 캐나다와 같은 조에 편성됐습니다. 세계 랭킹 3위인 한국은 멕시코에서 진행된 조 추첨에서 세계 5위 쿠바, 7위 호주, 10위 캐나다와 함께 C조에 편성돼 오는 11월 서울 고척돔에서 1라운드를 치르게 됐습니다. 각 조의 1, 2위 팀이 2라운드에 진출하고 대망의 결승전은 11월 17일 도쿄돔에서 열립니다. 베트남 축구대표팀의 주전 공격수 응우엔 꽁푸엉이 인천 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고 1년 임대로 프로축구 K리그 무대에 입성했습니다. 꽁푸엉은 송도 호텔에서 열린 입단식에서 최근 2년간 스승 박항서 감독을 통해 한국 축구에 대해 잘 알게 됐고 한국 축구의 훌륭한 점도 배웠다고 밝혔습니다. 꽁푸엉은 지난달 아시안컵에서 베트남 대표팀의 최전방 공격수를 맡아 팀 내 최다인 2골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아시아 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 준우승과 스지키컵 우승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여자 골프의 간판 박성현 선수가 새로운 후원사와 함께 더 큰 도전에 나섭니다. 올 시즌 5번의 우승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박성현이 새로운 후원사 로고를 모자에 새기고 올 시즌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2년간 약 70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액을 안긴 주인공은 필리핀의 리조트 그룹입니다. 계약 기간 외에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매니지먼트사는 박성현의 이름값에 맞는 여자 골프 사상 최고의 조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런 대우를 받을 정도의 선수가 됐나 싶기도 하고 이번 훈련도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이게 뭔가 저를 더 한층 더 성장시킨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박성현은 지난 2년 동안 LPGA 투어에서 메이저 2승을 포함해 통산 5번의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LPGA 투어 3년째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더 큰 도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시즌 3승을 목표로 잡고 목표를 이뤘고 매년마다 목표는 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시즌 5승을 목표로 잡고 그 우승 안에 메이저 우승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박성현은 다음 주 태국에서 열리는 혼다 타일랜드 LPGA 대회로 올 시즌을 시작합니다. 다음 달에는 후원사가 주최하는 필리핀 투어 대회에도 출전할 예정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중부 지역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상암동의 모습인데요. 도로에 하얗게 눈이 내려 쌓여 있습니다. 저도 나가서 눈을 좀 맞아봤는데요. 기분이 설레기도 하면서 걱정도 되더군요. 도로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서둘러서 출근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부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 0.3cm의 눈이 내렸는데요. 중부 지역은 오늘 아침에 눈이 온 뒤 잠시 그쳤다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또 한 차례 오겠습니다. 그 사이 강원 산간 지역은 최고 5cm, 서울 등 경기와 그 밖에 충청 지역은 1에서 3cm의 눈이 오겠습니다. 1cm 안팎의 눈이 오는 곳도 있겠고 낮까지 경남 해안과 제주에 비가 조금씩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2.1도로 중부 지역은 대부분 영하권입니다.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 아침엔 서울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내려가며 춥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